네, 12월의 첫째 주말 연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번 주에 뭐 6천 코스피 갔나 그런 얘기도 있었고 고용 쇼크 때문에 네. 또 막 다시 떨어졌던 것들이 올라가고 네. 나름 또 다이나믹한 한 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뭐 이번 주도 물론 좀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반등 기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천선 넘고 좀 거기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이제 900선 넘고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하는 기조 자체는 네. 좋고 코스닥은 뭐 이번 주에 일단 그 시가총액 500조 원을 한번 좀 돌파하는 그런 기록도 좀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바이오 위주로 갔는데 뭐 이번 주에는 금융주도 한번 움직였고 지주 또 특히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또 좋은 그런 모습도 좀 나왔고 로봇주들이 또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로봇 산업 적극 지원할 거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93,000달러까지 한번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이렇게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조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뭐 큰 이슈는 결국 현대차 그룹이 좀 뭐 엔비디아랑 손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좀 사실 있었거든요. 깐부 회동이 예, 그게 영향이 이제 조금씩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뭐 현대차 그룹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의 예상대로네요. 가는 분. 저는 이제 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만나서 치킨만 먹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킨만 먹었어요. 네, 그런 한가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확률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거의 90%까지 인하 확률이 왔는데요. 근데 또 파월 의장의 입을 보면 여전히 굳은 것 같고 뭔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사실 뭔가 연설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서 FOMC 2주 전에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지금 지표들이 안 좋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민간 지표 대표적인 게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지표인데 요게 이제 32,000개나 감소를 한 거예요. 고용 지표가. 그래서 예상을 크게 하회해서 충격이 좀 있었고 시장은 4만 개 이상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게 역으로 32,000개가 줄어들었으니 안 좋은 거고 특히 소기업들 50인 미만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사실 윗물은 되게 좋아요. 위쪽은. 근데 아래쪽은 상당히 지금 이제 침체로 가는 이런 K자형 양극화가 좀 이어지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둬선 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리 인하는 확실히 이제 가능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이 부분 때문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다만 이제 물론 우리가 11월 고용 보고서나 물가 지표를 지금 FOMC 전에는 못 봐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보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주요 민간 고용 지표들의 민간 또 여러 데이터들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를 확실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주장도 이거를 좀 멀리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선 금리 인하를 이제 거의 90% 가까이 사실상 이제 100%죠. 이렇게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이제 FOMC가 10일 날 열리니까 이제 그때 사실 최종 결정은 나게 됩니다. 네, 다음 주도 또 주목해 보는 걸로 미리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저희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해싯 이분이 되면은 내년 미국 기준금리가 3%대까지 내려간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그러면 금리 인하 되고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면 이제 어떤 자료에도 좀 나와 있는데 그 케빈 해싯이 이제 전통적인 공급 측 경제학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제라는 게 막 성장도 하고 침체도 보이지만 성장이라는 건 고용도 있고 투자도 있잖아요. 네. 금리 때문에 이게 막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좀 꺾인 상황에서 당연히 성장을 또 도모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이분 논리에 의하면은 지금보단 금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물가가 잡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데 미국 물가가 한 2%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이걸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래서 일단 그 금리 인하는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24년 말에 미국의 근원 PC 물가가 2.7이었을 때 정책 금리가 3%가 적당하다고
발언을 또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아마 2분이 되면 내년에 3% 초반까지 가는 거는 뭐 사실 좀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냐. 또 트럼프가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곧 발표를 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발표할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 케빈 헤셋을 가장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꼽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성격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는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 근데 시장이 좀 걱정하는 건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는 단기금리를 떨어뜨리는데 네. 기업들은 장기금리로 대출 받거든요.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장기금리 왜 안 떨어지냐면 너무 지금 대출 수요가 많아요. 네. AI 투자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 좀 숙제는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장기금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뭐 실제로 내년에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SLR 규제 완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 때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내 순수한 돈이 2천만 원이고 다른 뭐 온갖 다른 데서 뭐 돈을 빌리시건 어쩌건 해가지고 뭐 채권을 갖고 있건 그렇게 해서 나머지 8천만 원을 대면 8천만 원에 2천만 원이잖아요. 요게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뭐냐면 SLR은 은행이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제 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분자에 들어가고 이 분모는 뭐냐면은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각종 자산들이 있죠. 뭐 미국 국채도 들어가고 근데 사실 미국 국채는 위험한 자산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여기도 다 들어갑니다. 미국 국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이 비율이 5% 일단은 그 이상을 유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요, 미국 국채를 막 사요. 그럼 분모에 제가 국채가 들어간다 그랬죠.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값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5%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규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채를 사고 싶어도 여기 걸려서 못 사요. 근데 이거를 푸는 순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채 빼달라 그랬어요. 은행들이. 왜냐 국채를 사서 시중에 돈을 뿌려줘야 되는데 국채가 있으니까 이 규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이거를 임시적으로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국채를 막 샀을 거 아니에요. 이걸 빼주니까. 그러면 국채 사면은 국채 값이 오르겠죠. 막 네. 사니까.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국채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간다. 그래서 금리가 확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도 잘 되고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장기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논의 중엔 있대요. 이걸 하자.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이걸 하면 미국 국채가 분모에서 딱 빠져버리니까 국채를 아무리 사도 저 SLR 비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빠지니까. 그러면 국채 수요 늘고 금리 떨어지고. 그래서 SLR 규제가 완화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미국 연준에서도 좀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SLR 완화에는 원론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행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좀 용어는 어렵지만 SLR 요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그런 소식, 뭔가 합의를 봤다. 이거는 시장에 굉장한 호재예요. 예, 증시가 이제 위를 열어버릴 수도 있고 금리는 떨어지죠. 그리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내년에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찰하시면 좋겠고 이게 된다면 장기 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SLR과 관련해서 어떤 사인을 보라고요? SLR에서 이제 요 규제가 이 분모에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5% 이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모에 국채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국채를 막 사요.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잖아요. 그럼 5%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규제 대상이에요. 바로 경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국채를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일정한. 근데 국채 빼면 그냥 막 사는 거죠, 국채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허용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사면 국채값 오르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금리 인하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또 한 번. 그래서 단기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할 거고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걸 하면 장기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내년에 기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알파벳 주식 산다는 사람 많았고 그래서 뭐 저희도
머니올라에서도 뭐 엔비디아 치고 구글이 뜬다 뭐 이런 거 한번 점검도 해봤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는 또 약간 반격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이 반도체 설계 도구 개발하는 시놉시스 지분 확보에 이어 AI 버블은 없다는 선언까지.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놉시스가 반도체를 이게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가 있어요. 예, 우리 흔히 뭐 포토샵 같은 것처럼 그런 도구가 있어야지 이거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도구를 만드는 회사가 시놉시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첫 스타트 관문이죠. 근데 이 회사 지분을 투자했다는 건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선언한 거죠. 우리 생태계를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엔비디아 생태계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 애초에 처음 스타트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하자. 약간 이런 선언문을 발표한 거랑 저는 같다. 그래서 이거 지분 투자 얘기 나오면서 주가 올라 버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UBS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거품 아니다. AI 뭐 왜 거품이냐.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GPU가 필요하다. 뭐 엄청 3조 달러면은 그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 가까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여전히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전히 그 검색, 추천, SNS 같은 알고리즘 개편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스타트를 끊었는데 무슨 버블이냐.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점은 하나의 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칩을 묶어서 하는 거. 이런 이제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업보다 좀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내년에 또 새로운 AI 칩이죠. 베라루빈도 내년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너무 구글을 좀 의식한 듯한 그런 좀 발언을 했는데 어딜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맞아요. 구글이 뭐 반격해도 우린 괜찮다 약간 네, 이런 건데 어쨌든 뭐 누구 말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둘 다 그냥 경쟁하는 그림으로 아직까지는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엔비디아의 자신감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발언이나 시놉시스 지분 투자를 긍정적으로 일단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구글의 제미나이의 경쟁자인 오픈 AI, 챗GPT, 오픈 AI는 샘 알트먼이 코드레드? 이 코드레드는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우리 한번 예상을 했잖아요. 이제 이거 구글 때문에 제일 긴장한 사람이 알트먼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한테 비상경영을 선포한 거죠. 최고 수준의. 뭐냐면 그 원래 챗GPT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 전에는 이걸로 돈 벌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걸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챗GPT 품질이 구글 제미나이에 밀린 거예요. 품질이 개선 안 됐는데 다른 사업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죠. 쓰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챗GPT 속도, 신뢰성, 개인화 기능 등 성능에 집중하자. 그래서 다른 사업 일단 다 중단시키고요.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선언을 이제 직원들한테 한 거죠. 오로지 챗GPT 품질 개선. 요거를 그러니까 제미나이 3가 테스트를 했는데 모든 지표에서 거의 다 챗GPT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 챗GPT의 가장 이제 큰 후원자 중에 하나죠. 정말 많이 옛날부터 극찬을 했던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도 제미나이 3 쓰고 이제는 나 챗GPT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더욱더 아마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오픈 AI가 재정비를 해서 결국에는 다시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내놓을 거고 그러려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코드 레드를 본 순간 결국 우리나라 또 반도체에만 좋은 일 아니냐. 투자를 더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품질을 개선하려면 컴퓨팅 능력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럼 반도체 투자는 불가피한 거죠. 그 동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네. 우리나라 반도체는 우리는 호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샘 알트먼이다 이러면 또 떠오르는 여러 인물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고 그래서 테슬라에 관련된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결국 테슬라의 두뇌를 빌리게 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그러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지금 뭐 테슬라의 그 FSD라 그러죠. 완전 자율주행. 요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뭐 테슬라 오너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뭐 주행하는 영상도 올라오더라고 실제 한국에서.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자율주행을 한번 이제 경험을 했다.
그것도 굉장히 고품질의 자율주행을 했으면 이제 직접 운전하는 것보단 그냥 아예 차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확산이 되는 순간 이걸 갖고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 전에 옛날에 노키아가 대세였잖아요. 피처폰. 스마트폰 오고 이걸 쓰신 분들이 옛날로 이제 못 돌아갔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죠. 근데 이걸 준비한 기업이 없어요. 사실 거의 지금.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직접 개발하려면 수백억 달러가 필요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수년간 시간도 근데 그거 하는 동안 테슬라는 또 앞질러 가겠죠. 두 번째가 회사의 조직 구조 문제도 있대요. 기존 회사들은 이렇게 돼 있죠. 매년 신차 만드는데 최적화돼 있죠. 아, 내년에 이 모델, 내년에 이 모델 이렇게 하는데 테슬라는 신차를 많이 안 만들죠. 뭘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매주 업데이트 해줘요. 그러면 성능 개선해 주거든요. 이 체제랑 안 맞아요. 아예 자체가. 그래서 결국엔 옛날 스마트폰 사례처럼 결국엔 처음에는 거부하겠지만 많은 완성차들이 테슬라의 그 FSD 있죠. 요걸 그냥 사가는 거예요. 그 자기 차에 끼우는 거죠. 네, 그래서 두뇌라 그러는 네, 요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마디로 시장을 장악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거 사례가 옛날에 PC도 많은 업체들이 그 소프트웨어 만들다가 이제 다 윈도우로 갔죠, 결국엔. 윈도우로 갔고, 스마트폰도 노키아도 그렇고, 삼성도 있었고, LG전자도 있었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고집하다가 뭘로 갔죠, 다? 안드로이드. 통일해버렸고, 반도체도 자체 설계 포기하고, 그 소프트뱅크의 그 ARM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그 반도체. 요 회사 라이선스를 다 취득하게 됐고, 얼마 전에 그 테슬라가 예전에 한 2, 3년 전이죠. 전기차 충전도 되게 다양했잖아요, 방식이. 테슬라 걸로 이제 거의 다 그냥 표준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다 따라가지 않겠냐. 이런 좀 이제 포브스에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이제 거부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도 이 생태계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걸 구현해 줄 파트너가 지금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랑 이거는 이제 그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요일 날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신다는 거고, 그 테슬라는 또 로봇도 있잖아요. 사실 옵티머스 맞죠? 네. 근데 로봇 관련해서도 또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로봇 사업 적극 지원할 거다. 이거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기도 그럼 알아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로보틱스 전략 추진한다는 얘기가 떴어요. 기사입니다. 폴리티코 기사라서 이게 실제로 미국 정부가 얘기를 했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틱스와 첨단 제조업이 중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이거 되돌리자. 예, 이런 좀 이제 그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중국이 워낙 로봇 강국이거든요. 로봇에 밀리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지금 미국이 AI 경쟁을 해요, 중국과. AI의 물리적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로봇이죠. 네.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보통 디지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AI가 실제 보이는 거죠. 눈에 내 앞에서 보이는 거죠. 이 부분도 지금 중국이 훨씬 앞서가거든요. 뭐 제조 경쟁이 뛰어나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원해주자. 세제 혜택, 연방 자금 지원, 공급망 강화. 그래서 로봇에 행정명령 내려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로봇주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죠. 예, AI 행정명령에서 AI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로봇을 내년에 가장 큰 이슈로 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밀어준다면 전 세계 로봇 시장 커지고, 다만 우리가 특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중국 걸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럼 중국 부품이나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 아니면 또 일본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그래서 밸류체인을 몇 개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하는 회사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액추에이터, 이 관절이라고 그러죠. 이거 설계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 HL 만도가 있고요. 로봇 액추에이터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S&T 모티브, 로봇 액추에이터 조립하는 회사가 HL 만도, 사면, 로보티즈, 하이젠 R&M.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거 현대차 그룹의 로봇을 학습할 회사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이제 밸류체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외국인 또 개인, 기관, 매수 종목 상승 업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 중에도 로봇이 있네요. 자동차도 있고. 네. 그렇죠. 어떤 게 조금 더 계속 이어질까요? 이런 이게 이제 결국 피지컬 AI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껍데기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뭐 일회성 이슈는 아니니까 그래서 로봇하고 뭐 여기 당연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들어가겠죠.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피지컬 AI 이쪽에 속해 있죠. 네. 여기랑 항상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게 MLCC 쪽. 요게 이제 IT 부품이죠.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그 전장화 부품인데 이런 거 업종들이 이번 주에 좋았지만 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 자동차, 자율주행차 MLCC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고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의 장문준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2026년 무엇이 40년 만에 원전 사이클을 만드는가 이런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긴 보고서지만 그냥 핵심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전 산업이 굉장히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죠. 옛날과 다르게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으로 다 바뀌고 있고 그래서 원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전략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자. 첫 번째가 대형 원전 밸류체. 그러니까 요새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SMR인데 이거보다 대형 원전이 먼저 성과가 날 것 같다. 특히 미국에서 원전 수주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원전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텐데 거기에서 대형 원전 수주를 우리가 좀 따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원전 기업을 역시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 서구권은 중국이 세계에서 원전 경쟁이 제일 뛰어난 국가인데 중국 걸 쓸 수는 없고요. 미국은 제조 경쟁이 떨어져요. 설계는 잘하는데 만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파트너는 한국이 될 거다. 요게 두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능력. 이게 우리나라 한수원이 또 이걸 되게 잘합니다. 한수원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국전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완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세 회사를 꼽아주셨어요. 네. 첫 번째가 한국전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한수원이 만약에 미국에 진출한다면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할 것 같고 두 번째가 현대건설인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도 내년에 미국에서 수주가 나온다면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지 않겠냐. 건설 쪽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에 현대건설이 명실상부한 원전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도 적어주셨는데 뭐 의견이 없죠. 그 원전의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고 원전 주기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이런 유럽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도 기자재 수주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도 좋지만 유럽에도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이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내년에 원전 사이클도 좀 더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빨리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더 있지만은 내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6천 코스피 정말 더한 전망들도 있었던 것 7,500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호주의 금융사죠 맥쿼리가 6천을 전망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내년에 이익이 강력하게 성장할 것 같다. 이 코스피가 내년에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48%나 늘어날 걸로 보고 그래서 6천을 가면 PER이 14배 정도 된대요. 내년에 핵심은 진짜 그만큼 이익을 낼 거냐. 네. 그래서 이익 기반으로 가면 되게 좋아요. 오래 갑니다 이게.